그 강좌의 제목이 스마트 치안 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 치안 사실 많이들 얘기합니다. 스마트 치안 어디 경찰 내 행정문서에 많이 써 있고요. 스마트 치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대충 우리가 아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 아미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론적 영역은 좀 있습니다. 이 얘기 약자예요. Strategic Management, Analysis and Research and Technology의 약자예요.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되었냐면 예전에 2006년, 2007년 이때 미국에서 큰 금융위기가 있었죠. 당시에는 미국은 자치경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연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게 없으면 그 당시에 자치경찰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일이 출동도 못했었어요. 기름값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연방에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만이지만 미국은 경찰 이념에 있어서 자치경찰이 주경찰 자치에 일종의 자주권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라서 돈을 함부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철학적으로 합의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렇게 철학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돈을 그냥 얼마를 주라, 얼마를 받겠다, 얼마를 받아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일종의 무엇부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서로 합의하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의 평가 방식인데 미국 경찰의 자치경찰들이 자신의 주에 있는 어느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요한 치안 현안은 이런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라고 해서 법무부가 그걸 심사해서 선택된 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해 정도를 지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게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지원을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Analysis and Research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뭘 한다? 전략적 관리,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 뭘 전략적 관리하는데? 자원을 전략적 관리한다. 인력과 예산을 전략적 관리한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분석과 연구를 하든지 해결하게 한다. 이게 스마트 폴리싱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의 정책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 당시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어요. SPI 이니셔티브 하면은 미 법무부가 운영하는 정책 프로그램에서 67개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강력범죄, 우리 지역은 총기범죄, 우리 지역은 청소년 범죄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레포트도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훅 튀어나온 건 아니고 꾸준한 이론적 단계를 거쳐요. 여러분들 경찰학에서 말씀하는 이런 이론들 이게 이제 스마트 폴리싱 이니셔티브의 이론적 배경이에요. 지역사회 경찰활동, 깨진 유리창 이론, 정보중심 경찰활동, 컴스텍 이런 것이 스마트 폴리싱의 이론적 배경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제목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지역사회 경찰활동부터 4학년들은 들어보셨고 자, 깨진 유리창 이론 다 들어보셨고 정보중심 경찰활동 들어보셨나요? 네, 컴스텍 다 들어보셨죠? 자, 이게 부연 설명을 조금씩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아주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지역사회에 협업한다는 거겠죠. 예산을 같이 쓰던 교육, 복지, 상담, 교류 이런 게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키워드들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지자체가 됐던, 지역 내 시민단체가 됐던, 지역 내 커뮤니티가 됐던 경찰과 같이 협업, 복지, 취업, 교육, 상담 이런 걸 한다는 거고 깨진 유리창 이론은 소위 엄격하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 많이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단견이라고 하더군요. 이 이론과 결합하면은 더 재량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량권에 대한. 경찰이 어느 지역에 어떤 범죄가 많아지면 그 지역이 좀 더 집중적으로 활동한다. 아니면 어느 지역을 상대적으로 자원 투입을 덜 한다는 재량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엄격하게 해서 아주 법치평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런 게 아니라 경찰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자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의 차관점이에요. 정보중심 경찰활동,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대응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효과성도 분석한다. 이런 게 정보중심 경찰활동이죠.
컴스탯은 뉴욕에서 운영한 범죄 대응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가지고 스마트 치안의 이래로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는 보셨나요? 프레드 폴, LA. 이거는 스마트 치안의 아까 말한 SPI라는 67개 지역에서 쓰고 있는 그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근데 좀 이따 설명할 프레드 폴, 다스, RTCC 이런 말들 굉장히 자주 쓰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사례로 넣은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사례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만 공식 SPI의 사례는 아니에요. 요거 그냥 그 설명을 그냥 하자면 이거는 일종의 데이터 기반 접근법인데 이 지역의 주요 차관점은 차량 대상 재산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산 범죄라고 하면 보통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그런 경제적 범죄를 얘기하는데 미국에서의 재산 범죄라고 직역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 절도 같은 대물 편취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레드 폴은 LA 지역에서 대물 편취 범죄, 특히 차량에 대한 대물 편취 범죄가 핵심 목표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핵심 목표를 아주 좁게 둡니다. 그냥 전반적인 치안 강력 범죄 이런 게 아니라 차량 대상 편취, 그러니까 차터리, 차 손괴, 아니면 차 자체를 가지고 나르는 것, 이런 것들 대응한 범죄인 거죠.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그 연말까지 또는 내년에 다음 학기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 분석관님들과 같이 뭔가를 분석해서 효과를 내보자고 상의를 하면 목표를 하나만 좁히자고 얘기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강력범죄 뭐요? 강도요? 절도요? 강간이요? 그러면 대응을 해봅시다. 대응이 뭔데요? 범죄율을 낮추는 건가요? 범위를 잡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간대에 예측하는 건가요? 이런 목표를 좁게 얘기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량 대상 편취 범죄에 대해서 예측을 하자는 게 과제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최근 이것을 한 것은 아까 이제 지역 내에서 경찰,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이렇게가 3자의 그 협업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LA 경찰청, 산타모니카 경찰서와 산타모니카 대학이 협업을 했다고요. 산타모니카 대학에서의 그 접근 방식은 어떤 사건들이 어떤 지역에서 점점 단위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점점 단위로 발생하고 점점 단위의 시간적 그 차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 차원의 예측, 확산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이전에 비슷한 그 분석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두 가지를 차용했다고요. 하나는 전염병의 전파, 또 하나는 지진의 전파. 어떤 큰 전염병이 그 스팟이 생기면 그 지역에 가까운 데는 빨리 퍼지고 더 먼 데는 천천히 퍼진다. 지진도 마찬가지. 이 알고리즘은 범죄에도 적용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차가 아주 크게 손괴가 당하거나 아주 많은 재물이 편취당했으면 그 스팟의 포인트와 강도는 강하고 그렇게 퍼진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프레드 폴인데 가서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동료 연구관에 가봤대요. LA에 가서 그래 정확하더냐, 얼마나 효과가 있더냐 물어보니까 LA 경찰관들이 그 시간에 범죄가 많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좀 이따가 그 강의 막판에 80분 동안에 거기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분석 또는 개발 부서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것이 장애 요인입니다. 또 냉소, 아니 효과성에 대한 낮은 평가 이런 것들이요. 다 알아. 누가 몰라. 그 시간에 범죄가 많다는 거 다 알지. 근데 그러면 그래도 뭔가가 효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같은 경우에 LA에서의 효율은 출동 명령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찰은 거기까지 되진 않지만 LA 지역의 산타모니카 지역은 그 시간에 그 장소가 범죄가 많다는 말은 위험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랑 특징이 다르니까. 그럼 경찰서장이 그 시간 그 지역에 근무 지시를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거로서 작동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무를 좀 회피하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명령의 근거와
그런 소위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거죠. 이게 방금 그 얘기는 꽤 스마트 치안이라는 방법론의 그 결론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뛰어남이 아니라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도구,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술의 뛰어남이 아니라 관점, 동의할 만한 관점,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 평가, 비교, 이런 게 포인트예요. 막 첨단 기술, 인공지능, 이제 점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를 적용하려 그러면 저도 좀 덜 듣게 되고요. AI가 뭔데? AI 어디에 적용했는데? 차라리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뭐가 낫다? 무엇보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접근법이 이런 차관점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 필라델피아에서의 그 필라델피아의 주 지역을 27개 권역씩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 단위, 블록 단위, 블록을 27개로 나눈 다음에 세 문법으로 나눠서 81개 지역을 비교한 거예요. 그 81개 지역에 대한 아마 이것은 강력범죄였을 거예요. 노상 강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럼 81개 지역을 27개로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 세 그룹에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적용해보자. 첫 번째는 도보 순찰을 열심히 하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적 경찰 활동을 하자. 문제 해결적 경찰 활동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경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커뮤니티 폴리싱이랑 비슷하게 쓰여요. 커뮤니티 폴리싱은 지역사회라는 어떤 주체를 좀 더 강조하는 설명 방식이라면, 문제 해결 접근법은 그 범죄를 대응하는 방법론에 집중한 설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범인을 잡고 이런다는 그 소위 전형적인 경찰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문제가 뭐였지? 이런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낮은 복지의식인가? 취업이 안 돼서 범죄 위에는 먹거리가 없어서인가? 사회적으로 해체가 돼서 서로 간의 교류가 부족했기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문제로 해결하자는 것이죠. 환경도 개선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러다는 문제 해결 접근법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오펜드 포커싱, 즉 범죄자 중심 대응법. 핵심 용의자 집단을 딱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꾸준히 감시, 교화, 관찰, 상담한다는 이 세 방식으로 했는데 뭐가 제일 좋았냐? 오펜스 포커싱이 제일 좋았다라는 비교법입니다. 이것의 차관점은 뭐냐면 경찰 활동 자체를 좀 실험처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도 좀 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는 그런 실험적 접근 방식을 하면 그러면은 그걸 안 적용한 데는 뭔데?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즉 달리 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개량적 접근법을 써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아직 그건 좀 필요성의 인식이 낮은 거예요. 비슷합니다. LA에서도 총기 범죄만을 중심으로 대응한 거예요. 여기서도 많은 방식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도 주로 쓴 방식은 범죄자 중심 접근법이에요. 근데 이 범죄자 중심 접근법을 나름의 수치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CID 아마 크라임 인텔리전스 디파트인가? 정보분석팀 운영해서 이 지역에 총기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주요 갱단의 조직원들에 대해서 다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점수를 매겨서 누군가가 경범죄로 입건됐어. 누군가는 상호 폭행을 했어. 그러면 2점, 3점. 점수가 일정치가 누적되면 그 사람을 가서 경고하고 그 사람을 감시하고라는 활동을 해서 했더니 많이 나아졌더라라는 것이 여기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네럴시스 리서치를 해본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소위 이제 스마트 치안이라는 것의 방법론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술을 AI, 데이터 이게 아니라 근본은 실험적 접근법, 과학적 접근법이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좀 앞 챕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자 이제 다음 챕터는 근데 이거 왜 해야 되지라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해야 되지라는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 해야지, 과학기술 많이 해야지라는 얘기를 하는 반면에 기술이 사회를 한편으로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얘기를 하면은 뭐 증강현실 아시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의 기술 악용, 불법 음란물, 시각 마약형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자극을 중독되게 해서 사람을 조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IoT는 뭐 그걸 가지고 아예 집을 해킹해서 불을 나게 만들어 뭐 이런 것들. 빅데이터 뭐 이런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테러, 인공지능 또 말할 나위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쩌면 더 위험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런 위험은 과학기술에 대한 악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는 위험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스크 서사이어티라는 말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20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1990년대 중순부터 생겼어요. 즉, 최근 우리는 많이 느끼죠. 저는 이제 제가 그 단어를 처음 보았을 그 시기는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코로나는 그런 실감을 확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도시화되고 지구촌이 좁아질수록 위험의 그 민감성 같은 거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KT의 얼마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사회 불통 같은 것들이 세계 정부화되고 도시화되고 국제화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의외의 위험들이 넓어지더라. 예전에 넓게 살고 서로 간의 통신망이 띄엄띄엄 했을 때보다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게 요즘 경찰한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그래 위험사회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다. 코로나에서 경찰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존도도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확진자 동선 파악 아니면 자가격리자 이탈 그리고 뭐 할로윈 어저께도 할로윈 했지만 작년 할로윈 같은 경우 거기서 파티 많이 했는데 거기서 파티에 참석하고 거기서 확진자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흩어지고 그런 것들을 결국 많은 역할을 경찰이 했어요. 정보 체계와 인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 사회가 되면 경찰 의존도는 높아집니다. 그건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역할은 소극적 대응자이면 됐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제일 핵심적인 수사에서의 주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소극적 대응자 처지가 했는데 최근에는 변해야 하고 역할 요구받습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하는 파트가 전화 사기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요즘 여기 곳곳에 붙여있는 시티즌 코난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건데 실은 이런 걸 잘 대응하려면 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자체 이런 데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이런 데를 리딩해야 됩니다. 1회 송금 액수를 낮춰주세요. ATM기 주변에서 전화통화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범죄 의심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를 말할 테니까 이 번호들을 빨리 차단시켜주세요. 아주 신선하고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실행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대만, 일본, 한국에서 2000년대 중순에 전화 사기가 처음으로 국제 조직범들이 서로서로의 나라를 타겟팅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만보다 기술력이 낮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쉽대요. 그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액션이 늦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ATM기 주변에 전화통화가 안 되게 해주세요. 1회 송금액 100만 원 이상 안 되게 해주세요. 어떤 계좌번호, 어떤 전화번호를 말하면 당장 끊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대만과 일본은 경찰이 팀장이 TF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느끼기에는 경찰이 그런 리딩을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아주 엄밀히 따지면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범죄에 대한 전화사기에 대한 수사의 주체성이거든요. 근데 아주 엄격한 법적 규정으로는 너 수사권 없어. 우리도 그렇게 마음 편해.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리딩 역할과 책임이 좀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울먹여자먹기로 한 10년 동안 그걸 해왔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금융위원회나 정보통신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ATM 주변에서 안 되게 해주세요, 송금액 낮춰주세요, 이게 다 규제예요, 규제. 그러니까 자신들의 접근법에서 볼 때는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의사결정 방식은 금융정책의 활성화, 금융경제의 발전, 통신정책의 발전 이런 건데 규제, 제한, 그러니까 자신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는 위험해지는데 그 역할은 저희가 경찰 탓으로 가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역할에 대한 주무를 맡은 곳에서 하는 게 맞다. 범죄 대응은 경찰에서 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런 걸 잘 안 했었다. 요즘에서야 그런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한다. 아직도 그 옷을 잘 못 입고 있다. 이런 거죠. 이 얘기를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요 챕터에서 드리는 말씀은 과학적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 왜 잘해야 돼? 요 얘기를 하는 파트죠. 방금처럼 사회가 위험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다음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까라면 까. 아까 거기 가. 라고 하면 됐지만 LA 경찰이 왜 프레드폴이 쓸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 사회도 점점 변하겠죠. 주 5일 근무제, 40시간 근무 이러면 예전처럼 잡을 때까지 해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수사 지시라는 걸 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서로 간에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에는 아주 일원화된 의사결정의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쭈르르르 내려와서 경찰서다리까지 내려오는 거죠. 일례로 보면 몰래카메라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 경찰청은 몰래카메라 단속 및 예방정책에 대한 활동 평가를 하고 그거를 전국으로부터 취합을 받는다고 치죠. 사실 그런 일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몰래카메라 단속 활동, 이번 주에 몰래카메라 실적 평가라고 하면 서울, 강남, 홍대를 관할하는 마포경찰서는 할 수 있죠. 실제로 그 시간에 잠복도 하고 아니면 그 시간대에 그런 일이 덜 생기도록 출퇴근 빈발 시간에는 경복경찰관들이 나가서 지키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경찰서는 주 5회 전체 투입 인력 20명이 해서 한 건을 잡았다라고 서울청에 보고하고 서울청 경찰청에 보고하고 이런 일은 자연스럽죠. 하지만 그걸 저기 강원도 정성경찰서도 한다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라는 건 거의 있기도 어렵고 버스 정류장에 있어봤자 사람을 볼 수 없는데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기도 하고 안 했었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런 일원화된 가치 체계에서는 앞으로 해왔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정말 처음으로 지역 중심의 치안 체제를 하자고 자치경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한 100일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치경찰이라는 분화된 의사결정으로 뭘 해야 될지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위원회라는 것이 있긴 한데 경찰위원회가 아직까지는 별로 내실화되지 못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의 사회적 정책 요구는 있을 겁니다. 요 말씀드린 취지는 예전에는 그냥 하라면 해. 그래서 정청경찰서도 8시 반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자유가 또 한편으로 부담이 될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돼? 우리 뭐 가지고 해야 돼? 그럼 우리 그 시간에 어디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의사결정 체제의 변화고 또 하나는 범죄 현상에 대한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다른 걸 뭐 찾아보다가 봤더니 5년 전인 2016년도에 범죄 발생 전체 통계는 210만 건 정도 됐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2020년 말의 통계는 160만 건입니다. 10년 전으로 비교하면 더 많이 달라졌을 거죠. 그러니까 5년 만에
50만 건 줄어든다. 이거 어떤 지표로 보면 급감이에요, 급감. 그런데 각종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냐? 라고 하면 그냥 보통 그렇게 안 묻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것을 제일 위험하다고 느낍니까? 라고 하면 전염병, 교통사고, 재난, 전쟁 거의 항상 범죄는 2등하고 3등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거고 세상이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라는 것에서도 수치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SNS나 매체의 발달로 너무 위험한 걸 많이 봐.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어. 그리고 1인 가구, 이렇게 그 다음에 핵가족,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가 소중해. 내 몸도 소중하고 내 작은 가족도 소중해. 실제로 일례로 보면 꽤 옛날 얘기인데요. 제가 적었던 그거의 얘기인데 문서로 보면 되게 평이한 일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불쌍의 30대 후반의 남자가 7세 남아? 그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끄집고 1층에서 억지로 내리려고 하다가 납치 유괴를 하려고 하다가 뭐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몇 번 끌다가 그냥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미수에 겹친 납치 미수인 거예요. 근데 방금 그거를 서면으로 오면 되게 그냥 그래 얘는 안 다쳤지? 뭐 사람 못 잡겠네. 그래서 그거를 접수 받고 나서 금, 토, 일, 월 한 일주일 놔뒀어요. 그 수사팀이 그렇게 교체 주기도 있고 그 당직 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5일 놔뒀어요. 근데 그 5일에 한 3일쯤 되는 시기에 이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은 아주 일상적인 장면인데 그때는 그런 게 좀 드물었어요. 그때가 1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범죄 뉴스가 영상으로 CCTV 영상으로 뉴스에 나온 적이 드물었거든요. 그때 그게 처음 하여간 좀 드물게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보는 사람이 어머 어떡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나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그 경찰서로 와서 혼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데 지금은 이제 SNS를 배열해서 한 3년, 2년쯤 전인가요? 예를 들어서 신림동에 여성 혼자 사는 다세대주택에 웬 남자가 뒤를 따라와서 그 집 앞에서 막 초인종으로 문을 두드렸다. 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 저 대략 기억나시죠? 그때도 난리였잖아요. 즉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의 주관적 감각이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예전처럼 적당하게 하지 말고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해야 되는 수단을 인력과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잘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은 사회적으로 그래야 되는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수단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수단의 범위. 지금 실은 이제 저희가 시티즌 코난이라고 뭐 이렇게 포스터 붙여놓은 거 보면은 대략 또 어떤 원리인지는 아시죠? 혹시 선생님 그 봤어요? 악성앱은 뭔지 아세요? 혹시 악성앱? 저기 악성 조명들 잠깐만. 응.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그러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전화사기범이 좀 이따 제가 동영상을 까놨는데 전화사기범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꼬시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 파일을 까세요. 아니면 이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이런 식으로 GIP 파일을 보내거나 APK 파일을 보내요. 신청서 APK, 신청서 GIP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 깔면 안에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그걸 깔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금감원 전화해서 우리 상품이 확실히 있는 건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검찰 쪽 홈페이지에 전화해서 내 신분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금감원에 전화하든 어디로 전화하든 다 사기꾼한테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런 걸 만들어서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경찰활동의 분류법으로 따지면 순찰을 하다가 예방을 해요. 아니면 범죄가 발생하면 잡아. 이게 아니라 수단이 넓어져요. 수단.
위험의 범위와 위험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에 경찰이 하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한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을 거고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직접 한 이런 거에 대한 몇 가지 사례 이런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죠. 예방 분야에도 할 수 있고 수사에도 할 수 있고 정책 운영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이 경찰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또는 민간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경찰 데이터는 주로 112하고 수사 데이터를 많이 쓰고 민간 데이터는 인터넷상에 수집한 데이터도 쓰고 공공 데이터는 각 지자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죠. 저희가 참여한 아니면 저희가 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안 되나? 이게 이제 제일 대표자 열심히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들이 보통 이런 대출 문자를 많이 보내고 그래서 김민수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신청서가 카카오뱅크 앱이라고 하지만 이런 권한을 다 요청받는 거예요. 저런 권한을 다 요청받아서 설치를 하면 이게 카카오뱅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아니고 똑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1332 분간으로 전화 걸면 사기꾼 전화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사기꾼들이 요즘 하는 패턴인데 이런 걸 만들어서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그런 악성의 검사가 돼서 잘 잡아진다. 근데 악성에만 탐지를 하는 뿐만 아니라 이거 기반으로 여러 가지 것을 하겠다라고 이제 경찰청에다가 제시하고 있죠. 악성액 검사해가지고 삭제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과 연결된 경찰폰, 저희가 폴리스코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주변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악성앱이 작지되고 있는 위치를 알려서 출동할 수가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를 걸어서 당신 지금 전화하기 당하고 있어요. 내지는 네가 전화하기가 아닌데? 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 4시간씩 사기범들이 전화를 걸거든요. 그럼 전화를 끊어줄 수 있죠. 근데 이런 접근법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거 적용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위험이 퍼지기 전에 막는다. 기술을 통해서. 이런 접근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2 신고에 보이스피싱의 신고가 한 해 20만 건이 있는데 그거를 분석해서 어느 시군구 단위에서 오전 11시 정도에 생기면 경고해준다라는 거고 이건 그런 정보들 다 모아서 지역별로, 시기별로,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패턴이 많아지는지를 탐색해서 강남이 많네요. 근데 이 데이터는 112 신고 중에서 내가 피싱을 당한 것 같아요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한 해에 한 2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를 찍어가지고 해운대, 강서 이런 데가 많다는 거죠. 실은 이런 평이한 시스템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없습니다. 없어. 이제 처음 만들었어요. 유형별로도 예를 들어 빨간 선이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유형별로도 올해는 사기가 가족 사칭 사기보다 금융범 기관 사칭이 많아졌다. 이렇게 만든 거죠. 이번 달 즈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 경찰관들이 한번 써보시라라고 공개할 거고 실은 이런 통계 화면은 금융위, 행안부 이런 데는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실은 경찰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전국에 어디서 몇 건 나는지 별로 공개가 안 돼요. 사실 제가 금융위원회 이런 데랑 회의를 하면 너무 높으세요. 너무 고차원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존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통계를 공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대단히 고차원이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의사결정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용입니다. 112하고 수사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신고 내용이나 사건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원하는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나 사칭명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미영 팀장 얼마 전에 김미영 팀장 잡혔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3년 동안 김미영 팀장이 등장한 사건을 찾아보자 26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디서 어떻게 접수됐고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수사하는 이 사건에 똑같이 등장하는 사칭명 등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실은 방금 그런 것들을 일선 얘기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데이터는 일단 이건 보시죠. 그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기술 개발은 시티즌 코난 같은 게 공개했고 폴리스 코난, 그 다음에 수사 지원용 포털 코난은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을 먼저 대응한다.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해요. 책임질 수 있어. 아니면 그걸 그러니까 야 신고도 안 들어왔는데 그 근처에 악성앱 작동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했죠. 다음은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 중의 일부입니다. 차량 번호판 분석 기술이에요. 이렇게 6자리, 7자리 차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0만 건으로 학습한 결과값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추천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많으면 5,000건 나와요. 5,000건은 후보군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차종과 색깔로 확 좁힙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의 차량 검색 시스템을 보실 때 하얀색 그랜저가 2018년도 사건 당시 몇에 찍혔으면 보통 한 대, 두 대가 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문의가 오면 손으로 하다가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도 1월쯤에는 이 과정 전체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걸 만들고 있어요. AI로 20만 건 정도의 학습값을 가지고 한 것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에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아주 커다란 국책연구관의 영상 AI 팀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일선의 시범 운영,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걸로 참여했죠. (112)가 한 해에 2천 몇만 건이 오고 그다음에 한 경찰서 단위로 하면 몇십만 건이죠. 시간대로 좁힐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량 중에서 케이스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즉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간,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 날지를 예측하는 예측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본 거죠. 당연히 그동안에 누적된 112 신고에 답들을 하기도 하지만 날씨하고 유동인구가 설명력이 높은 변수여서 그것도 입력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간대 단위의
지구대 파출소 단위까지 낮춰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한 뭐 서울 지역 가지고만 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전국 단위로 해서 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럼 그걸 어디다 쓰냐?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는 공개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찰들은 경찰 내부에 이런 사건량 분석 시스템들은 이런저런 해서 있어요. 예측까지는 별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석 시스템들이 있는데 자치경찰을 운영하라고 하면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는 소위 이런 데이터 접근권은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역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이렇게 예측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올 연말에는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볼 생각이에요. 물론 한정적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조금씩 충격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이터가 정확성까지는 앞으로 어쩔지 몰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을 해야지 서로의 그걸 좁힐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맨 처음에 보셨던 것은 112고요. 이거는 범죄 통계예요. 112는 한 해에 2,200에서 600까지 그 정도고 범죄 통계는 한 200만 건 정도,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가 적어지니까 112 신고는 경찰서 밑에 지구대 파출소까지 분석을 해보지만 범죄 통계는 잘해봐야 지방청까지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측치의 폭도 큽니다. 근데 이걸 좀 해가지고 그나마라도 뭔가를 해보는 것이 저희의 올 연말까지의 또 하나의 그 숙제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도 직접 생산 부서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지난 3년 동안 제일 어려운 게 데이터 구하는 것. 경찰청의 어느 부서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이런 게 제일 어렵고 아직도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학 교수님들, 대학 교수위원님들도 잘 못 구해요. 그리고 뭐 각종 정부기관, 각종 연구기관에도 그런 걸 좀 줘서 서로 소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벙벙한 얘기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분석 결과에 입각한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저희도 뭐 또 엑셀 파일 받아다가 메일로 보내고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할 수가 별로 그렇게 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다 싶어서 데이터를 모아서 공개하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을 아예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지고 한정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연말쯤 되면 우리 학생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를 만약에 보고 싶다면 보고 그걸 가지고 과제를 하거나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플랫폼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플랫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조회해 보시면 돼요.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 가서 제공기관들이 한 10몇 개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경찰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뭐 112 신고, 범죄 통계 이런 것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내년부터는 유료화를 할 예정인데 올해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대학 관계자들한테는 뭐 유상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무상 제공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챕터는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그러면 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잘 되나? 뭐가 잘 안 되지? 실은 그렇게 잘 됐으면 욕을 덜 먹겠지? 아니면 뭔가 체계가 좋겠지? 라는 건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해결해야 할 지점이 아주 많아요. 어떤 게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을 조금 없고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치죠. 112 신고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 112 순찰 경찰관들이 나가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용의자를 쫓는다고 치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채취된 증거물들을 과학사 요원들이 수거해서 경찰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날 바로 범인을 잡지 못하면 보통 수사팀에 이관돼서 수사팀이 범인을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과학사 요원들이 수집한 증거물을 국가수나 이런 분석 그런 게 제가 젊은 시절의 혁신은 보통 제도 혁신, 정책 혁신을 많이 의미했지만 요즘의 혁신은 보통 기술 혁신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된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혁신 수용, 혁신 확산이라는 학문적 용어가 있어요. 즉 어떠한 조직이, 어떠한 집단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게 펼쳐지는 것이 집단마다 다르다, 기술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프레드 폴도 그렇고 뭔가를 만들었으면 써야죠. 근데 앞서서 보여드린 저희 차량 번호판 112 신고 예측 이런 게 저희 딴에는 한 2년 3년 꽤 많은 시간과 사람들이 투입돼서 만들었지만 그것들을 일선서에 공개했을 때 사용자가 많으냐?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이제 뻔한 얘기부터 먼저 하면 그런 것을 잘 운영할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잘 운영할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기술 자체도 좋아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좀 더 관심을 갖는 파트는 내재적인 요소라는 건데 첫 번째는 효과가 진짜로 있다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쓸만하네 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일을 잘했을 때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실은 안 당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보이스피싱 폴리스코난이라고 치죠. 내가 우리 지역의 악성앱 작동 위치를 알아가지고 내가 쫓아가서 이 범죄를 예방했어. 그러면 뭔가가 포상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경찰 조직이 잘 포상해줄 줄 미지수라는 거야.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좀 부담스럽게. 그다음에 너 나갔다가 사고 나거나 아니면 네가 나갔는데도 그 돈 뺏기면은 너가 책임질 수 있어?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일을 잘했을 때 보상이 있느냐라는 게 공공조직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잘 써야 하는 그 수용성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새로운 기술이 항상 그것이 완성할 수가 없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행착오는 항상 실패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실험을 조직이 허용하느냐 그리고 직무의 개방성 방금 시티즌 코난, 폴리스 코난을 만드는데 여러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대학, 경찰청 112 상황실, 개발업체인 모 회사,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 조직인 모 기관, 기금을 지원한 과기정통부. 그럼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조직이 이런 것들이 정말 약하죠.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유통하는 데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뻔한 얘기지만 아까 말한 수직적 구조,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 두 번째 파트 때 얘기한 시대가 분화되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수직적 구조이기 때문에 별로 분석이 필요 없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야 그럼 분석을 겁나 열심히 해서 다 필요 없고 오늘 아침에 사장님이 하라는 거나 빨리 해. 이런 게 훨씬 더 좀 우선하는 조직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분석할 테니까 좀 주십시오. 저희가 해서 뭘 했으니까 이걸 써주십시오라는 것에 무슨 근거로? 근거가 있어? 이런 얘기는 항상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요소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해봤는데 결론은 엄청 낮더라. 제가 설문조사는 지금 업데이트를 해보면 또 달라질지 모르지만
제가 한 4년 전에 설문조사 해봤던 2008년도에 18년도에 해봤던 것도 지금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앞으로 개편해야 되죠.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치안, AI, 빅데이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고 근데 그런 많은 요소에 대해서 요즘은 다 대부분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야 그럼 비슷한 말 들어봤어. 쟤도 AI 한대. 쟤도 데이터 한대. 야 너네나 걔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실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맨 상단에는 이런 법률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넘어서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 제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데이터 수준에서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고 근데 그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여러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분석해서라고 말하면 제가 그런 답을 하면 제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시나요? 그러면 예 통합적으로 분석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수준을 어떻게 하냐면 별로 준비된 게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하나 해서 잘 되기도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준, 알고리즘 수준, 플랫폼 수준으로 해서 준비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중에서 저희 파트는 요런 정도의 저희 부서는 요런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분석 정도는 저희가 좀 해서 아까 보신 그런 걸 했죠. 근데 또 이제 하나는 야 너네는 R&D 한다고 하고 어디는 직접 시스템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실은 저희가 관심 갖는 시스템들이 주로 이제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이델리가 빠졌네요. 킥스 수사 시스템, 스카스는 과학 수사 시스템, 지오플러스는 지리적 분석 시스템, 사이버는 통합적으로 썼지만 사이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2 시스템들이 있죠. 근데 이런 데는 경찰청 해당 부서들이 열심히 운영, 관리, 코드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저희 부서 같은 연구기관은 이제 이런 AI나 자연어 기술이나 영상 기술을 통해서 이거는 일종의 연구하는 분야고 그걸 가지고 뭘 할 건데 텍스트 마이닝 아까 김미영 팀장 찾습니다. 그런 거 네트워크 김미영 팀장이 등장한 사건이 사건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다. 얼굴 인식이라고 했지만 영상 인식 이런 것들이 그죠. 얼굴 인식과 동작 인식, 유형 예측, 지리적 분석 같은 걸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걸 여기다가 입력하는, 아니 여기 고도화하는, 반영하는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이렇게 설명드리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네, 그렇게 하는 거겠어. 근데 하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보지 않으면 킥스하고 너네하고 차이점이 뭐야? 이런 답변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버도 다 한다는데 예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조금씩 전보다는 설명을 좀 덜 해도 되는 시기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해결의 접근법, 저희가 활동하는 접근법은 아까 그 동영상 찍었잖아요. 현장 직원들의 동료들의 동영상. 경찰청의 해당 부서들로부터 저희가 엄청 막 지지받고 협업 관계가 잘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경원 관계가 좀 있고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거나 이해 관계가 상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니들이 잘하는 건 너무 우리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이럴 수 있고 니들이 어떤 키워드를 선점해서 나가버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산을 받거나 추가 사업을 못 만들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현장 직원들한테 도움되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돌파를 해나가고 그걸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일을 잘했을 때 서로 이제 연계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 바라는 것이 저희가 일하는 접근법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 이렇게 굉장히 빨리 말했지만 딱히 이해가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없죠. 그 서울의 모 대학, 서울시내 모 대학에서 그 이력서를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교수님한테 이걸 좀 이렇게 제출한 이력서예요. 개인정보는 지웠고 여기에 보면
어떤 연구 개발 모델에 참여해 왔습니다. 법제도 연구를 해왔습니다. 법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제에 대한 연구도 참여했지만 소위 모델 개발 연구에도 참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관련된 포렌식에 대한 학회도 듣고있다. 자격증들도 그 프로그램 자격증이 있다. 근데 이 대학이 이런 비교는 좀 구립니다만 대입 입학 성적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학보다 높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대학 사람들한테 같은 걸 채워보라고 하면 차이가 크겠죠. 근데 하지만 이건 제가 항상 바깥 때 얘기하는데 학생들 뭐라고 하지 마라. 선생 탓이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를 보면 이건 이제 서울의 또 그 모 대학의 홈페이지입니다. 모 대학이 올해부터는 융합보안학과를 신설해서 스마트 치안학과 대학원의 박사과 석박사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좀 경찰이라는 테마에 있어서는 아주 전통을 갖고 있는 모 대학이지만 마찬가지로 입학 성적을 따지면 큰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왜 그 대학에서 융합보안학과 대학원을 만들고 우리는 못 만들고 있어? 이런 게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죠. 저는 새삼 이제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새삼. 보통 R&D를 하면은 교수가 R&D를 따오면 학교 학생들을 석사, 박사 학생들을 학부 학생들을 채용해서 일종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과학을 요청하고 그 과학을 수업해가면서 그 중에 일정 키워드를 자신이 가져가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는 게 보통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죠. 근데 우리는 대학원이 있긴 하나? 그럼 그 대학 연결되어 있어? 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과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수요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연구소는 저는 행정학이 전공이지만 그래도 기술 정책이나 기술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는 공학자들 계세요. 제 상사는 뛰어난 컴퓨터 공학자시고 그럼 왜 이 수요와 공급이 연결이 안 돼? 어디선가는 계속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데 왜 연결이 안 돼? 제가 그래가지고 요청해서 이번 강의를 개설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학생들이 꼭 그 파악에 대해서 다 아셔야 할 필요는 없으나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대학 원생이 하셨던 거예요. 대학 원생이 저희가 범죄 통계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전화 사기에 대한 지역별, 시기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수당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 레포트를 드리고 받았죠. 그 다음에 간부고생 학생분한테는 어떤 좀 더 전처리에 가까운 일을 한 2달 정도 요청드리고 또 드리고 받았죠. 이런 것들을 좀 일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활동이 학생들한테도 그 자신들의 레퍼런스랑 연결되고 그런 게 이런 거죠. 자신들의 레퍼런스랑 연결되고 저희는 그런 과정을 촉촉시켜 가면서 물론 이제 우리 대학의 대학생과 간부생들은 바로 직장으로 가실 분들이지만 적어도 혹시도 알아요.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아니면 내가 대학원을 가서 뭔가를 좀 더 하겠다는 분들이 계실지 저는 이제 이 약한 고리들을 아직까지는 연결이 없는데 연결을 꾸준히 시켜보고 싶은 거죠.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오늘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파트는 그 112 신고 실종 데이터에 대한 그 추가 분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오늘 참석자는 적지만 그래도 상의하거나 가이드하거나 이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것에 대한 질문, 의견, 궁금하신 거? 질문은 아닌데 그냥 너무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고 왜냐면 저도 사이버 공부하겠다고 사이버 트랙까지 했었는데
강의도 안 열리고 그나마 열리는 강의는 매 강의마다 똑같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 기본만 가르치고 그래서 항상 그 수요는 있는데 공부 부족하다는 말에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네, 후배들은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좀 더 실무에 연결되고 그 수업으로서 이렇게 테크트리가 이어지는 잘 지금까지는 못하죠. 그냥 지금까지는 시연에 저희 연구소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고 이 사람들과 이런 걸 한번 다 할 수도 있어.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좀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 같은 것도 좀 느끼긴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살겠죠. 근데 벌써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주 오래 일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충분히 나라에서 월급 받을 만큼 받았는데 굉장히 격변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가? 경험치가 있는가? 이런 면에서는 저는 대학 강의가 정말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기존의 대학 교육의 의사결정 체계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걸 쉽게 이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번 강의 가지고 우리가 막 반드시 언가를 쟁취, 뭐 획득, 투쟁 이건 아니더라도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의 연구비 중에서 그 돈으로 막 구체적인 액수로 말하면 조금 장난 같아져서 그렇게 어렵지만 두 가지 측면의 걸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대표 학생님 분을 비롯해서 개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종의 얇은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에 대한 요약서. 그러니까 제가 학장님한테 그랬거든요. 야, 스마트 치약이 뭐냐? 과학 치약이 뭐야? 야, 누구는 드론 막 얘기하고 누구는 법과 누구는 빅데이터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것만이 과학 치약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러는 연구자가 자기가 좀 더 키워드를 갖고 계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이 과학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방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과학적 의사결정과 과학적 분석의 방법론을 익혀가는 것, 그 필요성을 익혀가는 것, 그게 적어도 이제 경찰대학과 이 교육기관 안에서의 피교육생들이 좀 받아줘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그걸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게 첫 번째. 그 정서된 것을 막 이만큼은 아니도 요만큼 정도의 레포트를 받아서 요약하는 것. 저는 그게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치안의 이해라는 강좌의 강의 결과를 만들어서 공유받고 그거에 대한 소정의 자문료를 드리는 것. 이게 첫째 목표입니다. 아마 대표 학생과 별도로 말해서 그걸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그렇게 약간 언급도 안 드렸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실제 산출물을 만들까입니다. 근데 저도 이 점을 좀 헷갈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동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종자 데이터 20만 건을 가지고 진짜 조건부 확률 모델을 만드는 계산을 마친 다음에 그것을 도출하는 시각화 프로그램 아니면 웹사이트 이런 걸 해볼 것이냐 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환주의 대표 학생님은 일단 그래도 팀 작업을 서로 해보는 게 자극되고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일종의 팀별 경쟁이죠. 근데 또 하나는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보셨던 한 3년 전에 가상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던 그 팀과 상의를 했는데 결론은 20만 건의 전 처리가 그 노가다 작업이 사실은 거의 작업량의 80%예요. 20만 건의 주소를 따내는 그 전 처리 작업을 각자가 서로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서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팀 구성과 역할 체제를 어떻게 나누지? 이게 지금 궁금해요. 그리고 20만 건을
소위 진짜 넣어가지고 러닝을 하려면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잘 안 될 거겠죠. 진짜 러닝을 하려면. 그러면 저희 연구소에 있는 워크스테이션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코칭을 할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그 작년에 그걸 해봤던 분들은 의향은 있어요. 학생들과 그걸 같이 한다면 보람 있는 일이죠. 네, 의향은 있어요. 자, 그러면 작업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지? 요건 좀 상의를 해봐야 돼요. 네. 그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조건부 확률 모델 이런 표를 하나 보여드렸죠. 레포트를 보고 이해는 하셨어? 2학년 분들은? 기억이 안 나? 저번 시간에 안 오셨던가? 플로우에 페이퍼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결론을 내고자 하는 답은요. 50대 남자 정신지체 질환이 있음, 실종 시간은 밤 7시, 실종 장소는 오산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연령, 성별, 어떤 특정한 질환의 유무, 종류, 시간, 지역적 특성, 예를 들어서 시군구 아니면 국면을 가지고 첫째, 범죄 연관점 몇 퍼센트, 소위 납치됐을 거나 그런 거. 두 번째, 발견 예상 반경 예를 들어서 30km 이내 90%, 30에서 40km 10%. 발견 예상 장소, 도시, 농촌, 아니면 야산, 교외, 이것이 퍼센트로 나왔으면 좋겠다. 다만 이게 2년 전에 이런 방법론을 대략 가상 데이터로 세워본 팀이 같이 있지만 이걸 20만 건 해가지고 실제로 만드는 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좀 조직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일단 오늘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나서 아마 제가 그 팀에 오늘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 만나서 예를 들어서 매주 무슨 요일에 우리 연구소에 오시면 어떻게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하루에 1시간씩 몇 절을 떼서 해볼까? 이런 얘기랑 그렇게 해서 어느 요일에 밤에는 러닝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후속을 해볼까? 이렇게 조직하든가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직 정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팀이라는 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단위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조는 몇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가능해. 우리 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가능해. 그렇게 조가 따지면 그런 분들과 시간 계획을 저희 그 연구원님들하고 매칭을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해주시고 이때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 자문비 지급은 할 터인데 이걸 비딩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전처리를 하는 수고에 대해서 그냥 오로지 다 드릴지 아니면 비딩 전처리를 한 수고 플러스 하지만 우리는 뭘 하겠으니까 뭐가 좀 나은지 할지 이거는 미정인데 저희가 여유는 조금 있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냉소를 제가 좀 한번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치원이 치원 연구관들은 교수로서 자격은 없어 이런 냉소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뭘 한다고 이런 냉소하고 이게 몇 가지 냉소가 있죠. 저는 냉소를 극복하는 건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공사례를 좀 만들고 싶은데 저희 구성원들 중에서는 다행히 이번 이 과업에 대해서 흥미 있다라고들 접근하고 있고 제일 좋은 건 관건은 그런 조직하고 가능한 조합이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입해 줄 수 있느냐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만 얘기 나누고 그 구체적인 일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주에 플로우를 하고 아마 이제 실제로 그 원래 이번 주에 하기로 했던 정연대 교수님 수업은 다음 주로 저랑 바꿨고
그 다음 주에는 원래 그 R&D 기획평가의 체계라든지 과학부의 공학연구관님들이 그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아까 저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하시는 분의 수업을 앞으로 좀 당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형대 수업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 주에는 아까 이런 작업에 여러분들을 좀 코칭할 수 있는 분이 실제 사례를 얘기를 하고 그럼 코칭을 하면서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오실래요? 뭐 어디서 만나실까요? 뭐 어떻게 작업을 나눌까요? 이런 얘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